오늘 저는 중국 베이징의 삼환로와 사환로 일대에서 발생한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후이가 이 사건의 자료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봉쇄 조치와 사스 유행 시기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02년으로 바로 중국에서 사스가 대규모로 확산되어 주변 국가들로까지 퍼지던 시기였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수백 명의 중국인이 목숨을 잃었고 다른 지역에서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봉쇄와 통제가 매우 엄격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2021년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경험했던 상황과도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찰의 수사에도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후이와 함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이 처음으로 범죄 기록 채널을 찾아주신 분들이라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년 5월 21일 아침, 성이 바이인 한 남성이 아우디 A6를 운전해 베이징의 한 호텔로 거래처를 만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호텔 주차장에서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실종 장소가 주차장으로 특정된 이유는 그가 주차장에서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차에 도착했으며 곧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누나는 아침에 동생이 계약 문제로 바빠 집에서 식사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대신 간단한 음식을 사오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나는 전화기 너머에서 동생이 짧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거친 움직임 소리를 연달아 듣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초 후 통화는 끊겼고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호텔 주차장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었지만 오래전에 고장난 상태로 교체되지 않아 사실상 아무런 영상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베이징시 형사경찰은 즉시 전도시를 대상으로 사람과 차량을 추적했지만 유의미한 단서는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6일 후인 같은 해 5월 27일 미윈 구쥐 거찐 둥퍼닝 마을 차오허 대교 남쪽 제방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리에서 약 200m 떨어진 지점이었는데 이는 성인 남성이 약 3분에서 4분 정도 걸어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피해자는 35살의 남성으로 쌓이는 질식사였습니다. 그는 전선으로 목이 졸린 채 살해된 후 이곳에 유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신은 제방경사를 따라 누워 있었고 머리는 위쪽에, 다리 쪽은 아래에 위치해 있었으며 손발은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 자세로 보아 범인은 제방 위도로에 차를 세운 뒤 피해자의 두 다리를 잡아 아래쪽으로 끌어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두 팔은 머리 근처에 놓이고 두 다리는 아래쪽에서 가지런히 모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과 관련된 피해자 사진 자료는 후이가 이미 페이스북 그룹에 공유해 두었습니다. 영상 하단 댓글에 고정된 링크를 통해 가림 처리되지 않은 사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신원 확인 결과 제방에서 발견된 시신은 앞서 5월 21일 실종된 바이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망 시점 역시 5월 21일로 밝혀졌으며 이는 그가 실종된 바로 그날 살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이 씨의 몸에서는 지갑이나 신분증이 발견되지 않았고 고급 차량인 아우디 역시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차량을 노린 강도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시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지만 현장에는 단서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방 일대는 인적이 드문 지역이었고 시신은 6일이 지나서야 발견되었습니다. 지문도 카메라도 범인을 특정할 만한 흔적도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익숙한 패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과거 기록을 조사한 결과 경찰은 바이 씨 살인 사건이 최근 베이징에서 발생한 3건의 사건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한 사건은 2001년 5월 11일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리 씨는 차오양 구 아시안게임 선수촌에서 메르세데스 280을 운전해 이동하던 중 선윈 빌딩 주차장에 도착한 이후 실종되었습니다. 이 역시 주차장에서의 실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리 씨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가량 지난 뒤 같은 달 24일 저녁, 천 씨는 리 씨와 동일한 모델인 메르세데스 280을 몰고 하이륜구의 한 음악학원 앞에 도착해 음악 수업을 마친 딸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음악학원 정문 앞 주차장에서 그대로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달이 지난 2002년 3월 13일, 마 씨 역시 메르세데스 S280을 운전하다가 아시안게임 선수촌에 위치한 한 호텔 주차장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실종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4건의 사건 모두 피해자들이 고급 차량을 몰고 주차장에서 사라졌다는 공통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신 역시 약 일주일 뒤 베이징 동북부 외곽 지역이나 허베이성과 접한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피해자의 목에는 전선으로 졸린 흔적이 남아 있었고 이로 인해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한 건의 사건이었다면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와 같은 다른 동기를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범인은 의도적으로 차량을 빼앗아 간 뒤 현장을 강도 사건처럼 꾸며 수사 방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4건 모두 차량이 사라졌고 범행 수법 또한 동일했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주차장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동일한 범인 또는 하나의 범죄 집단이 저지른 연쇄 범죄이며 동기는 차량 강탈임이 분명했습니다. 확보된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범인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도심에서 납치와 차량 강탈을 저지른 뒤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으로 끌고 가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는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4건 모두 실종 신고가 늦었고 시신이 발견된 시점 역시 늦었는데 이는 범인이 일부러 외진 곳에 시신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왕래가 적어 발견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남은 단서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포기하지 않고 4사건을 하나하나 연결해 분석하며 중요한 정보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목격자도 물증도 없었기 때문에 확보된 단서들을 바탕으로 범인의 윤곽을 그려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범죄 행동 분석, 즉 범인 프로파일링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나이나 외형을 추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인의 심리적 특성을 재구성하여 사고방식, 학력 수준, 직업, 전문 기술, 생활 환경, 습관, 나아가 범행 동기까지 추론하는 과정입니다. 4건의 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뚜렷한 공통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범인의 표적은 모두 고급 차량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메르세데스 차량 3대와 아우디 1대였습니다. 이 차량들의 가치는 모두 100만 위안 이상으로 이는 당시 기준으로 매우 고가의 차량이었습니다. 둘째, 범행 장소는 주로 사만로 인근의 부도로를 따라 위치한 주차장이었으며 범인은 도주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장소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씨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누나에게 전화를 하며 막 주차장에 도착해 차 안에 혼자 앉아있던 순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는 범인이 오랜 시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가 순식간에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뒤 차량을 몰고 사라질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아야 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시신 유기 장소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지도상에서 보면 시신이 버려진 장소들은 모두 베이징 동북부 방향이거나 허베이성 인근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더 이동하면 랴오닝성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됩니다. 범인이 시신을 오직 동북 방향으로만 유기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이들이 해당 지역의 도로 사정을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사람이 적고 은폐하기 쉬운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인은 허베이성, 베이징 또는 랴오닝성 출신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세 지역 중 한 곳에 거주하거나 활동 기반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범행 방식 또한 거의 동일했습니다. 차량을 강탈한 뒤에는 모두 피해자를 살해해 입을 막았고 범행 시기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4건 중 2건은 7월에 발생했고 1건은 3월, 또 1건은 5월에 발생했습니다. 왜 범인은 이 시기들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3월, 5월, 7월이 모두 봄과 여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눈이 내리지 않아 사만로와 사완로를 따라 산간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수월합니다.
반대로 눈이 내리면 도로가 얼어붙어 고속주행이 어렵고 미끄러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은 범인들이 빼앗은 차량을 어디로 유통시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외진 지역으로 옮겨 눈에 띄지 않게 판매했는지, 번호판을 위조했는지, 아니면 차량을 분해해 부품으로 판매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독 범행이 아니라 장기간 활동해온 조직적인 범죄 집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은 계획적이었고 내부 규율 또한 분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범행의 시간과 수법은 매우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고 모든 행동은 극도로 은밀하게 이루어졌으며 서로 간의 협력 또한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했습니다. 당시 사스는 2002년 11월 중국 광둥성 남부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뒤 빠른 속도로 중국 전역과 아시아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습니다. 사스는 중증 폐렴 형태의 급성 호흡기 증후군으로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2003년 봄과 여름 사이 베이징에서는 사스가 대규모로 확산되며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시기 베이징 경찰은 의료 당국을 지원하며 방역과 치안 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미제 사건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 혼란한 상황을 틈타 이 차량 강도 조직은 베이징 전역에 퍼진 공포 분위기를 이용해 더욱 대담하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단 한 달 사이 이들은 다시 두 건의 강도 사건을 저질러 2003년 4월에 메르세데스 S320 차량 2대를 추가로 빼앗았습니다. 베이징 외곽에서 발견된 2명의 피해자 역시 모두 전선으로 목이 졸려 살해된 상태였습니다. 남성 피해자 양 씨는 차량 소유주가 아닌 회사 대표의 전속 운전기사였고 여성 피해자 페이 씨는 사업가였습니다. 여성 피해자는 발견 당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지만 성폭행을 당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 두 사건의 범행 방식과 수법은 이전에 발생한 4건의 사건과 완전히 동일했으며 모두 전선으로 목을 조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메르세데스와 아우디를 노린 총 6건의 차량 강도 살인 사건이 모두 동일한 범죄 조직의 소행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몰려들었고 그 결과 베이징의 인구 밀도는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가 크게 늘었고 동시에 기술과 인터넷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더 폐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웃이나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조차 서로에 대해 무관심해졌고 사회적 직접 교류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 시기에는 여러 범죄 조직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는데 이 차량 강도 조직은 특히 기동성이 뛰어나고 범행이 매우 신속했습니다. 시신을 버리는 장소도 매번 달랐고 서로 겹치지 않았으며 수사에 대응하는 능력 또한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수사에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봄과 여름, 특히 4월에 연이어 발생한 2건의 사건을 계기로 상황의 변화가 생깁니다. 비록 차량을 빼앗긴 현장과 시신 유기 장소에는 모두 감시 카메라가 없었지만 베이징 시내 도로 곳곳에 다른 카메라에 도난 차량의 이동 모습이 일부 포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이 도심 여러 구간을 지나 외곽으로 빠져나간 이동 경로를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카메라 화질이 매우 낮아 차량 내부는 전혀 식별할 수 없었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인물들의 신원 역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매우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마지막 2건의 사건 모두에서 도난 차량 근처를 흰색 체스타 차량 한 대가 함께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도난 차량 앞을 달렸고 어떤 때는 뒤를 따라갔으며 두 차량 사이의 거리는 약 20m 이내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흰색 체스타는 도난 차량이 범행 현장 근처에 도착할 때까지 함께 움직였고 잠시 후 두 차량은 거의 동시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앞선 4건의 사건에서는 이 체스타 차량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고 오직 마지막 2건에서만 등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차량이 범인들의 차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인들은 미리 표적을 정한 뒤 체스타를 이용해 피해자를 주차장까지 따라가며 은밀히 관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고 피해자가 혼자라는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제압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후 조직원 중 한 명은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고 나머지는 체스타에 남아 함께 이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전 사건들에서는 체스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멀리서 관찰했거나 혹은 사전에 정찰 없이 주차장에서 우연히 표적을 골라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사건들에서는 도난 차량을 따라다니는 별도의 차량이 포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두 건의 사건에서 흰색 체스타 차량이 확인되면서 수사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베이징 시내 도로 감시 시스템의 해상도가 너무 낮아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베이징 시내에만 흰색 체스타 차량이 2만 대 이상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 인근 지역과 다른 성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로 인해 흰색 체스타 차량을 추적하는 작업은 말 그대로 바다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 구간의 영상을 반복해서 분석하던 경찰은 흰색 체스타 차량의 측면 유리 한쪽에 둥근 모양의 스티커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웃는 얼굴처럼 보였고 단순한 장식용 스티커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이 특징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베이징 형사경찰은 교통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내 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흰색 체스타 차량 가운데 운전석 쪽 측면 유리에 둥근 스티커나 웃는 얼굴,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베이징 시내를 다니는 수천 대의 체스타 차량을 일일이 대조하며 그 특별한 스티커가 붙은 흰색 차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교통경찰은 둥근 스티커가 붙어있는 흰색 체스타 한 대를 찾아냈습니다. 운전자는 48살의 왕씨라는 여성이었고 차량 등록 역시 그녀 명의였습니다. 추가 조사에서 왕씨는 최근 몇 달 동안 누구에게도 차량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스티커는 6살 된 외손자가 장난삼아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왕씨는 중학교 교사였고 남편은 오래전에 사망했으며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씨에게는 남자친구도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4월 무렵에 동선을 조사한 결과 왕씨는 수업을 마친 뒤 곧바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주차한 후 다시 외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 이동한 경로 역시 도로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통해 모두 사실로 검증되었습니다. 결국 이 단서는 배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사스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작은 단서 하나하나를 대조하며 여러 기관의 협조 요청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경제범죄 수사 경찰이 수배 공지를 읽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함께 근무하던 동료 중에 리 경찰이 비슷한 차량을 가지고 있었고 그 차량 측면 유리에 붙은 둥근 스티커가 바로 웃는 얼굴 모양 야후 메신저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경찰의 이름은 리 샤오핑이었습니다. 리 샤오핑은 약 1년 전까지만 해도 지방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이었지만 근무 중 몇 가지 문제로 인해 면직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기존 거주지를 떠나 일정한 거처 없이 생활했고 안정적인 직업도 없었습니다. 운전 실력은 매우 뛰어났고 한때 경찰이었던 만큼 수사 기법과 반수사 방식에도 익숙한 인물이었습니다. 종합해보면 만약 리 샤오핑이 범인이라면 수사관들이 정리한 용의자 조건에 거의 완벽하게 부합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베이징 경찰은 리 샤오핑을 강하게 의심하기보다는 가능성 중 하나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차량 유리에 붙은 스티커가 매우 비슷하긴 했지만 베이징 시내의 흰색 체스타 차량이 2만 대가 넘는 상황에서 비슷한 스티커를 붙인 차량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왕씨 사례처럼 전혀 무관한 경우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만약 리 샤오핑이 범인이라면 반드시 공범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소한 2명은 필요했습니다. 한 명은 체스타 차량을 운전하고 다른 한 명은 피해자의 차량을 몰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공범의 존재 역시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이에 베이징 경찰은 리 샤오핑을 밀착 감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범과 접촉하는지, 혹은 차량을 몰고 배회하며 새로운 표적을 찾는지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점은 5월이었고 7월과 8월까지는 눈이 내리지 않는 계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차량 강도 범죄를 다시 저지르기에 적합한 시기였습니다. 경찰은 범인들이 곧 다시 움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리샤오핑을 추적하던 과정에서 그는 헤이룽 장성 수이링 현에 거주하는 왕칭하이, 그리고 같은 성 다칭시에 사는 청룽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 사람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리샤오핑은 때때로 왕칭하이의 집에 차를 몰고 가 반나절가량 머문 뒤 돌아오곤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상의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헤이룽 장성 역시 이들이 베이징에서 시신을 유기한 뒤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방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동북 방향으로 이동하면 시신이 버려진 지역을 지나 랴오닝성을 거쳐 지린성을 통과한 뒤 헤이룽 장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모두 하나의 동일한 이동 경로였습니다. 왕칭하이와 청룽을 조사한 결과 두 사람 모두 과거 강도 전과가 있었고 운전에 능숙했으며 한동안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한 경험도 있어 차량 구조와 특성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경찰은 당시 사스 확산으로 인해 성간 이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다칭시 경찰의 협조를 요청해 현지 조사와 감시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왕칭하이와 청룽은 위파라는 이름의 자동차 수리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곳은 비교적 고급스러운 자동차 정비소로 새 차는 물론 도색 보수, 부품 교체와 각종 장비 수리까지 함께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정비소는 주로 메르세데스와 아우디 같은 고급 차량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했으며 중형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적 중인 사건에서 강탈당한 차량들 역시 모두 메르세데스와 아우디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고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동 경로와 차량 종류가 반복해서 겹치는 정황을 종합해 본 결과 경찰은 이들이 베이징에서 발생한 차량 강도 사건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베이징 경찰은 이어서 이 세 명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문자 메시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전화통화를 통해 서로 연락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2002년 5월 21일과 21일 전후, 그리고 2001년 5월 24일 무렵, 또 2002년 4월에 발생한 사건 시기처럼 차량 강도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이나 바로 그날에는 서로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면 사건과 무관한 날에는 전화를 거의 하지 않거나 많아야 한 통 정도에 그쳤습니다. 다른 수사 기법을 통해 경찰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밝혀냅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들을 기준으로 전날이면 청룽이 정비소에 신뢰하던 기술자에게 열쇠를 맡기며 다음 날과 그 다음 날에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은 다른 성으로 중고차를 사러 가거나 고객이 판매한 부품을 구입해 공장으로 가져올 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경찰은 청룽과 왕칭하이가 리샤오핑과 함께 고급 차량 강도 사건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범죄 조직은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충분한 검토 끝에 더 이상의 새로운 용의자가 나타나지 않자 베이징 경찰은 체포 작전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3명의 용의자가 서로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한 명은 베이징에, 한 명은 헤이룽 장성 다칭시에, 또 한 명은 같은 성의 수이링 현에 있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검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시에 일제히 체포해야 했고 한 명이라도 눈치채고 도주하는 상황은 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 다칭시에서는 사스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었고 여러 지역이 격리 조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베이징 수사팀은 다칭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가는 받았지만 인원수와 활동 범위에 엄격한 제한이 따랐습니다. 결국 베이징 형사대 팀장은 단 2명의 수사관만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다칭으로 향해 현지 경찰과 함께 체포작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직 시내로 진입하기도 전에 베이징 경찰팀은 다칭시 방역 요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이들은 체온 측정과 혈액 검사를 통해 사스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검사를 통과한 뒤 다칭시 방역 당국은 베이징 경찰에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호텔을 임의로 벗어나지 말 것. 둘째, 필요한 모든 업무는 다칭 경찰이 전담하여 지원할 것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수사의 주도권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베이징 경찰팀은 공안국의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설명하고 체포작전만큼은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체 흐름과 세부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쪽은 베이징 경찰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요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같은 시각 베이징에서도 상황 변화가 포착됩니다. 2003년 5월 16일 리 샤오핑은 흰색 체스타 차량을 몰고 아시안게임 선수촌 지역의 한 주거단지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408동 1층에 위치한 한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계속해서 관망하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수이링과 다칭에 있는 공범들에 대한 체포 준비가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고 봉쇄 조치와 전염병 상황 역시 매우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한 번의 작전으로 범죄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렇게 감시가 이어지던 중 5월 27일 밤 9시에 가까운 시각 리 샤오핑은 갑자기 차량을 몰고 집을 나서 삼환로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의 이동 경로를 본 형사들은 그가 또다시 범행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지수이탄 다리 근처에 차를 세우고 길가에 앉아 오가는 차량들을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메르세데스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리 샤오핑은 오랫동안 시선을 떼지 않았고 경찰은 그가 새로운 표적을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한 전담 수사팀은 더 이상 베이징에서 추가 범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고 즉시 체포작전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리 샤오핑을 밀착 추적하던 형사팀은 다른 팀들로부터 꽤 인상적인 별명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정체가 드러나느니 차라리 놓치는 쪽을 택하겠다는 의미의 매우 조심스러운 형사팀이었습니다. 즉, 감시 과정에서 이 팀이 세운 원칙은 최대한 은밀하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무리하면 바로 대상에게 눈에 띌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은 철저히 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가까이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차라리 잠시 놓치더라도 대상에게 발각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여겼습니다. 그 시점에도 경찰은 여전히 리 샤오핑을 밀착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도심 한복판에서 바로 체포할 경우 시민들의 안전과 불필요한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은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기다렸다가 검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리 샤오핑이 혼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명의 공범은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당장 범행을 저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돌아다니며 관찰하고 표적을 고르는 단계였고 실제로 범행을 결심하면 반드시 공범들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체포작전은 4개의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한 팀은 남쪽 정문 출입구에 잠복했고 또 다른 한 팀은 그가 주차하고 차에서 내릴 가능성이 있는 건물 앞 회전 구간에 배치되었습니다. 나머지 두 팀은 북쪽 출입구의 2개 통로를 차단했습니다.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용의자가 차를 세우고 하차하는 순간 즉시 접근에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주차 지점에서 집 현관으로 걸어가는 짧은 구간에서 검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리 샤오핑은 경찰의 사면 포위망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수십 명의 경찰이 동시에 달려드는 것을 본 그는 깜짝 놀라 큰 소리로 잠깐만 기다리라고 외쳤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바닥에 엎드려 제압당했습니다. 체포 과정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리 샤오핑은 키가 약 1.72m 정도였고 체격이 좋고 몸이 단단했으며 무술에도 능한 편이었습니다. 과거 경제범죄 수사경찰 출신이었지만
전담 수사팀의 신속한 대응 앞에서는 곧바로 수갑이 채워졌고 현장에서 연행되었습니다. 당시 리샤오핑이 거주하던 곳은 주거단지 내 408동 1층 112호였습니다. 이 집은 그의 소유가 아니라 매형의 집이었습니다. 매형은 약 2년 전 이 아파트를 구입한 뒤 거처가 일정치 않던 리샤오핑에게 임시로 사용하도록 내주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112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면적은 약 40제곱미터가 넘는 아파트로 주방과 욕실, 침실과 거실이 분리된 구조였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권총 2자루와 단검, 그리고 마취제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2002년 4월 사건에서 숨진 여성 피해자 페이 씨의 신분증과 5월 24일 사건의 피해자 천 씨의 손목시계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데 사용된 것과 동일한 종류의 전선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체포 당일 저녁, 리샤오핑은 밤 9시 30분경 베이징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밤 10시 무렵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심리 상태도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과거 경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조사 절차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차갑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나를 기소하라. 증거가 없으면 당장 풀어줘야 한다. 같은 시각, 베이징 경찰은 왕칭하이와 청룽도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리샤오핑과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도주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다칭 시 경찰은 즉시 나머지 2명에 대한 체포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청룽은 이미 차량을 몰고 다칭으로 가서 왕칭하이를 태운 상태였습니다. 베이징 경찰과 다칭 경찰이 이들을 뒤따르며 체포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반대 방향에서 6대에서 7대 정도의 경찰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나타났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순간 당황했고 그 경찰 차량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그것이 전혀 다른 임무를 수행 중이던 현지 경찰이 우연히 그 시각, 그 장소를 지나가던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사건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뜻밖의 우연으로 인해 왕칭하이와 청룽은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하는 경찰 차량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온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가속 페달을 밟고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급변했고 전담 수사팀은 어쩔 수 없이 추격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차량 성능 차이였습니다. 앞서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전담 수사팀은 평범한 중형급의 오래된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왕과 청룽이 탄 차량은 당시 최신형 크라운 3.0 모델이었습니다. 추격은 극도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30초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그들의 차량은 시속 190에서 200km까지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던 경찰 차량은 이미 상당히 오래된 차였습니다. 시속 140에서 150km에 이르자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사실상 성능의 한계에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도 더 이상 속도를 올릴 수 없었고 점점 더 빨라지는 크라운 차량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 속도는 일반 고속도로에서 허용되는 주행 속도를 훨씬 넘어선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직감한 경찰은 더 지체하면 범인들이 완전히 도주할 것이며 이번에 한번 수사망을 빠져나가면 훨씬 더 치밀하게 숨어들어 추적이 극도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순간 베이징 경찰팀의 팀장은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반드시 도주 중인 2명을 붙잡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권총을 꺼내 창문을 내린 뒤 왼손으로 차량 천장의 손잡이를 붙잡고 몸을 밖으로 내밀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발사된 총알은 성룽과 왕칭하이가 탄 차량의 트렁크를 맞췄지만 차량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였고 두 차량 사이의 거리는 오히려 더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이때 거리는 이미 100m를 훌쩍 넘은 상태였습니다. 차량이 고속으로 이동 중인 상황에서는 추가 사격을 해도 명중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자칫하면 유탄이 다른 차량을 맞힐 위험도 컸습니다. 결국 베이징 경찰은 더 이상의 발포를 포기하고 추격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수십 초 뒤
성능과 왕칭하이의 차량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고 경찰은 2명의 범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도주하자마자 공안 당국은 랴오닝성, 네이멍구, 헤이룽장성에 긴급 지시를 내려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도주 경로를 차단하고 포위 작전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즉시 20곳이 넘는 검문소가 주요 도로에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수사를 통해 2명의 용의자가 인커우 지역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40분경 겐야오 지역 경찰은 2명의 범인이 크라운 3.0 차량을 몰고 겐야오 관할 구역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시 현지 경찰과 협력해 차단 작전에 나섰습니다. 교통경찰과 형사들이 고속도로로 출동해 매복에 들어갔고 동시에 다른 경찰팀이 범인 차량을 뒤따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 차량은 뒤따르는 경찰을 떼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속도를 높였고 결국 추격 차량을 따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성능과 왕칭하이는 고속도로를 따라 계속 동쪽으로 질주했습니다. 그러나 검문소까지 약 500m를 남겨둔 지점에서 갑자기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비포장 도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 검문소에서 대기하던 경찰의 계획은 즉시 무산되었습니다. 랴오닝 경찰은 일부 인력을 검문소에 남겨두고 다른 한 팀을 비포장 도로로 급히 투입해 범인 차량을 추격했습니다. 이 비포장 도로는 울퉁불퉁해 속도를 낼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은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재현한 장면으로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은 겨울에 촬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추격 당시에는 5월, 즉 여름이었기 때문에 눈은 전혀 없었고 날씨는 덥고 도로는 건조해 차량이 지나가면 먼지가 시야를 가릴 정도로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 구간에 도착했을 때 앞에 차량도 보이지 않았고 도로 위에 먼지가 일어난 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범인들이 속도를 줄여 어디엔가 숨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갈림길이나 시야가 가려진 숲을 뒤에 차량을 숨겼을 수 있었기 때문에 먼지 흔적이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야오 경찰은 속도를 크게 낮추고 도로 양옆을 주의 깊게 살피며 전진했습니다. 그 결과 커다란 나무 뒤에 숨겨진 범인들의 크라운 3.0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차량을 세우고 진영을 갖춘 뒤 포위 검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막 차에서 내리는 순간 범인 차량이 갑자기 가속해 경찰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전속력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데랴오 경찰은 기관 단총을 들고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를 겨냥해 연속 사격을 했고 이번에는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차량은 균형을 잃고 미끄러졌고 차 안의 두 범인은 극도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총알을 맞은 상태의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고속도로로 다시 진입한 뒤 좌회전해 처음 도망쳐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는 경찰이 미리 설치해둔 검문소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경 범인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에도 이미 새로운 검문소가 구축되어 있었고 고속도로는 양쪽 모두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막다른 상황에 몰리자 2명의 범인은 극도로 흥분하며 난폭해졌습니다. 그들은 크라운 차량을 고속으로 몰아 도로를 가로막고 있던 경찰 차량들을 향해 그대로 돌진하며 탈출로를 열려고 했습니다. 도로를 막고 있던 경찰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은 옆면에서 강한 충돌을 당했지만 끝까지 차량을 버티며 통과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 순간 사방에서는 총성이 울리고 멈춰라, 멈춰라 하는 외침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현장은 극도의 긴장과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범인들은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아 결국 도로를 막고 있던 경찰 차량을 길가의 나무에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그들은 검거 작전에 참여하던 한 형사에게도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추가로 연속 사격을 가했고 범인들의 크라운 차량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은 심각하게 파손된 채 마지막 검문 지점에서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청룡은 차문을 박차고 나와 북쪽 방향으로 달아났고 곧바로 논두렁을 가로질러 도망쳤습니다. 그는 밭에서 일하던 주민의 자전거를 빼앗아 타고 그대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추격하며
그의 방향으로 총을 쐈습니다. 발포거리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청룡은 비명을 질렀고 자신이 총에 맞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몸에 맞은 것이 아니라 총알이 자전거의 페달을 맞춰 균형을 잃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넘어져 땅에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계속 추격하며 경고 사격을 한 발 더 가했고 손을 머리 위로 들고 항복하라고 외쳤습니다. 청룡은 충돌과 낙상으로 큰 충격을 받은 데다 실제로 총에 맞았다고 착각한 탓에 도로 위에 멍하니 누운 채 전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완전히 제압해 체포했습니다. 왕칭하이는 크라운 차량 안에서 그대로 검거되었으며 별다른 저항이나 도주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추격전 과정에서 경찰 자샤오돔이 범인을 저지하다가 순직했습니다. 자샤오돔은 테산 지역 파출소의 부소장이었습니다. 동료들과 가족의 말에 따르면 그의 삶은 거의 경찰서와 가정에만 바쳐져 있었고 집보다 근무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희생은 당시 중국 경찰 조직과 가족에게 매우 큰 상실이었습니다.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왕칭하이와 청룡을 체포한 뒤 전담 수사팀은 2명의 용의자를 베이징으로 압송했습니다. 왕칭하이는 별다른 변명 없이 빠르게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이 5대 또는 6대 정도의 고급 차량을 강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직접 차량을 강탈하지도 않았으며 오직 차량을 유통하는 역할만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번 동료들이 차량을 빼앗아 오면 자신이 그 차량을 다칭으로 가져가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실제로 차량 강탈과 살인을 저지른 인물은 청룡과 리샤오핑 2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청룡은 베이징에 올 때마다 아시안게임 선수촌 408동에 있는 리샤오핑의 집에서 머물며 범행 기회를 기다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샤오핑과 청룡에 대한 신문, 그리고 112호 아파트에서 발견된 각종 증거들을 종합한 끝에 이들은 베이징에서 총 6건의 고급 차량 강도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차량을 빼앗은 뒤에는 모두 살해해 입을 막았고 도주 과정에서는 경찰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이들은 중형급 일반 차량 10대 이상을 절도한 사실도 자백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살인은 저지르지 않고 차량만 훔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고급 차량을 노린 연쇄 강도 살인 사건은 공식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경찰은 모든 용의자를 체포했고 총 11대의 차량을 회수했습니다. 일부 차량은 이미 분해되어 다층에 있는 이들의 정비소에서 부품으로 판매되었고 고객 차량의 수리에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정비소에는 정식 기록이나 영수증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품으로 팔려나간 차량들은 끝내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청룡과 리샤오핑은 처음 4차례의 범행에서는 특히 신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들은 현장 근처까지 걸어가거나 택시를 이용한 뒤 주차장을 배회하며 표적을 물색했습니다.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혼자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고 시동키가 꽂힌 채라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피해자를 제압해 차량을 몰고 떠났습니다. 인적이 드문 장소에 도착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감시 카메라가 거의 없는 좁은 길이나 산길, 비포장 도로를 이용해 이동했습니다. 이런 장소에는 카메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노린 주차장은 주로 한낮처럼 사람이 적은 시간대, 사람들이 점심을 먹거나 낮잠을 자는 시간대이거나 혹은 늦은 밤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누구도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룡과 리샤오핑은 마지막 2건의 범행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당시 여러 주차장을 돌아다녔지만 한산한 주차장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어렵게 사람이 없는 주차장을 발견해도 고급 차량은 없고 대부분이 일반 차량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승하며 이동하듯이 환승로 주변의 주차장을 하나하나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만약 그때마다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리샤오핑은 과거 경찰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력과 반수사 능력을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흰색 체스타 차량을 직접 운전했고 감시 카메라로는 번호판을 식별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흰색 체스타 차량은 수만 대가 돌아다닐 만큼 흔하기 때문에
들킬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유리에 붙어있던 작은 원형 스티커 하나가 결국 그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5명의 남성 피해자들은 옷이 벗겨지지 않았는데 여성 피해자만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던 이유에 대해서도 이들은 설명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를 수색하던 중 발가락 크기 정도의 작은 보석함 안에 반지 하나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여성이라면 남성보다 귀중품을 더 많이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혹시 다른 장신구가 몸에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옷을 벗겨 추가로 수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003년 12월 청룬과 리샤오핑은 강도 및 고의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왕칭하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범죄 조직은 단 3명에 불과했지만 6명을 살해하고 10대가 넘는 차량을 빼앗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강탈 대상은 대부분 메르세데스나 아우디 같은 고급 차량이었고 범행 동기는 철저히 금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운전자가 아직 차량 안에 있고 시동키가 그대로 꽂혀 있는 순간을 노렸습니다. 운전자를 제압한 뒤 곧바로 시동을 걸고 차량을 몰아 달아났습니다. 다만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실제로 표적으로 삼았던 고급 차량은 100대가 넘었지만 성공한 경우는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사망한 피해자는 6명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훨씬 더 많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이 범행 성공률이 낮았던 이유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차량 문을 잠그고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피해를 입은 6명은 모두 순간적으로 방심한 경우였습니다. 어떤 이는 차문을 열어둔 채 집에 전화를 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계약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짧은 방심이 범인들에게 침입할 기회를 주었고 차량 강탈과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드러난 문제는 주차장과 주거단지에 설치된 많은 감시 장비들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노후화되어 화질이 매우 낮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부 주거단지에서는 출입 시 차량 번호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사건 발생 시 수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특히 무료 주차장과 같은 곳에서 이러한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도심의 주차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주차장이 한산한 경우도 위험하지만 차량이 빽빽하게 주차된 경우에도 시야가 가려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에 도착해 차량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주변을 살피고 특히 뒤쪽을 확인한 뒤 문을 닫고 잠그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경계심이 조금만 더 높아지고 감시 시스템과 차량 관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위험은 크게 줄어들고 수사 역시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이 사건의 전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후이에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